안녕하세요. 딸 부잣집에서 딸 바보 아빠를 맡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는데 간혹 그런 사랑 때문에 숨통이 턱 하고 막히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저 잘 되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부모인 저도 너무나 잘 알지만 도가 지나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이지 없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금 배은망덕하다고 생각되시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일대의 사건을 제가 평소 재밌게 애청하고 있는 채널에 보내봅니다. 저는 아들이 귀한 집안의 일남 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인 만큼 책임감도 막중했고 또 부모님의 기대와 편애 아닌 편애도 받으면서 자랐고요. 그저 장남, 우리 아들만 챙기는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는 늘 여동생들에게 부채감이 있었어요. 착한 제 동생들은 불만이 있긴 했어도 딱히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게 이런 소리를 했었죠. 나중에 어떤 여자가 우리 오빠 데려갈지 참 고생길이 훤하다 훤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나랑 결혼할 여자를 고생시켜? 오빠가 아니라 우리 엄마 며느리로 들어오면 고생 꽤나 하겠다는 거야. 오빠도 엄마 알잖아. 세상에서 본인 장남이 제일 대단한 줄 아는 우리 엄마. 에휴, 며느리 들어오면 가만히 두겠어? 야, 그건 오바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못 살게 구실 뿐 아니지. 오빠는 남자라서 몰라. 나중에 오빠가 노선 정리 확실히 해. 아내한테 미움받기 싫으면. 그저 듣고 웃어 넘기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저 아들 하는 가부장적인 부모님 때문에 결혼 생활이 꼬이다 못해 파탄까지 나는 사람들의 사례가 차고 넘치는 사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긴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런 제 앞에 운명과 같은 상대가 나타났어요.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오래 일하면서 만난 동료와 일 끝나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그 동료가 그 근처에 친구들이 있다고 불러도 되냐고 하는 겁니다. 술도 알딸딸하게 들어갔겠다. 별 상관없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게 건강하고 예쁜 딸 3명을 낳아줄 여자를 말입니다. 회사 동료의 대학 동아리 후배라고 소개받은 아내는 정말 제 꿈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얼굴이 딱 깐 달걀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고 갸름했거든요. 눈썹도 짙고 눈은 아몬드형으로 생겨서 보기 좋았죠. 술자리에서 만나자마자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다가갔어요. 이런저런 질문도 참 많이 했고요. 아내는 처음에 그런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남자가 그렇게 들이대는데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나이가 그래도 30은 넘었었는데 제가 참 철이 없었죠. 그래도 호기롭게 받아낸 연락처로 그 후에 연락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의 일상은 아내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걸로 시작해서 잘 자라는 문자를 보내는 걸로 끝이 났어요. 아내도 적당히 답장을 해주긴 했지만 그저 소극적으로 저를 밀어내는 거였죠. 부담스럽게 굴고 싶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네요.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2걸음 멀어지는 아내를 보면서 저 혼자 속도 참 많이 섞였습니다. 그러다 제게 기회가 왔어요. 고진감래라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제 마음도 표현을 하니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아내에게는 5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급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가 도움을 줬거든요. 지인 중에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을 줬죠. 솔직히 그렇게 큰 도움도 아닌데
아내는 기댈 수 있는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아내는 저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더군요. 상혁 씨도 우리 집 알지? 나 아버지 없이 엄마랑 동생하고만 사는 거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 엄마 예전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셔. 아예 거동도 못해서 나랑 동생이 돌아가면서 돌봐드려야 돼. 평생 어머니 옆에 붙어서 도와드려야 하니까 나랑 동생 다 결혼이나 연애는 아예 생각도 안 하면서 살았어. 지금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절반은 다 어머니 앞값이랑 생활비로 들어가고 상혁 씨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 만날 만한 상대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희망 고문 안 했으면 좋겠어. 상혁 씨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나 말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서 편하게 연애해. 그때 아내의 고백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정말 어이없게도 아, 그럼 날 싫어해서 밀어낸 건 아니구나 하는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을 아내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또 아내가 치부라고 생각하는 점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절 설득하는 아내를 오히려 제가 설득을 했어요. 한 번도 조건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다가간 거니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저희는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조건을 걸었어요. 결혼하고서도 장모님의 생활비는 꾸준히 드리고 싶고 친정에 갈 일이 많을 거라고. 이것만 제가 동의한다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장하게 말해서 얼마나 대단한 조건인가 했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였어요. 이미 아내의 사정은 다 알고 시작했으니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으로 찾아뵌 장모님께서는 정말 푸근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해 딸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내와 결혼한다는 저를 보고 눈물까지 훔치시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손을 꼭 잡고 딸이 아픈 엄마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딸의 마음을 돌려줘서 참 고맙다고 말이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결심한 것뿐인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감동까지 하시니 그간 여러모로 처가 식구들이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가에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사위이자 형부가 되고 싶었어요. 처가 인사를 드리고 나니 이제 아내를 저희 집에 소개시킬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데리고 오라고 어떤 처자냐고 호기심이 넘치셨죠. 어머니의 넘치는 호기심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견례 바로 전에 소개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성격을 저는 아니까 장남의 결혼 상대로 올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을지 눈에 선했죠. 최소한의 만남만을 갖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본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행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말은 안 하셨어요. 친가나 외가나 아들이 귀한데 우리 집에 딱 그 아들이 나왔다고 입이 마르게 자랑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작은 질문들과 잘 살라는 덕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너희 둘 다 건강하고 화목하게 손자들 낳아서 잘 살면 돼. 그렇지. 네 엄마 말이 맞다. 건강이 최고다. 새아기도 뭐든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 이제 한 가족이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아유, 예물이나 예단도 할 필요 없어. 난 그냥 빨리 손자나 보고 싶네. 걱정했던 게 거짓말처럼 화목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손자라고 하시네. 손주나 손녀는 한 번도 언급도 안 하시고 그냥 손자만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셔. 혹시 내가 아들 낳기를 바라시는 건가? 그러고 보니 그러네. 우리 집에 아들이 귀한 집이라 그래.
예진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일 거야. 저는 그저 별 의미 없겠거니 하고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별탈 없이 결혼 준비에 집중을 했고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식을 올렸어요. 아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장모님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입장을 했죠. 저희 집에도 아내의 집에도 이런 경사는 없을 것처럼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아니, 분명히 저는 행복할 수 있었지만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저의 하나뿐인 어머니 덕분에 그 행복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없었네요. 겹경사라고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처제도 또 제 여동생들도 기뻐하며 축하는 해줬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내에게 복덩이라고 몸이 건강하니까 꼭 순산할 거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양식을 집으로 배달시켜 주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퇴근하고 어머니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고부간에 단란하게 외식도 하고 내가 걱정했던 건 모두 기우였구나. 우리 어머니도 좋은 시어머니시네 했죠. 근데 저녁을 먹고 집에 온 아내의 표정이 어딘지 어둡더라고요.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제게 한 수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님이 주셨어. 어? 어머님이? 저는 왜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수첩을 주셨지 싶어서 펼쳐봤어요. 근데 수첩의 제일 앞 페이지에는 골 때릴 만한 제목이 떡하니 적혀 있더군요. 아들 낳는 방법. 믿어지시나요? 터무니없는 제목만큼이나 뒷페이지에 적힌 내용들도 가관이었어요. 별 요상한 민간요법부터 대체 이런 걸 어디서 들으신 거지 싶은 것도 있었죠. 생선보다는 육류를 먹고 몸의 체온은 어떻게 유지를 하며 평소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등등. 심지어 아들을 가졌을 때 꾸는 태몽도 몇 시까지나 정리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적은 그야말로 아들을 낳는 법에 대한 모든 게 적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아내도 웃고 넘길만 했어요. 아내는 분명 어머니 이런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편해하긴 했어도 그냥 어머님 진짜 엉뚱하시네 하고 말았죠. 그래도 저는 예전에 종종 동생들이 충고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어머니께 따로 말씀도 드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 성별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고 아내한테 괜히 부담 주시지 말라고 당부도 드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그냥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냥 이렇게 대화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어머니는 더욱더 손자에 대한 갈망이 병적으로 심한 분이었어요. 첫째도 둘째도 1년 터울로 연달아 딸이 태어나면서 저희 어머니의 본 모습이 나오고 만 거죠. 첫째 딸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손주고 그렇게 귀한 아들의 딸이니 어머니께서도 실망하신 티는 내셨어도 그 이상으로 감정 표현을 하진 않으셨고요. 하지만 아내는 어린 손녀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어머니를 보고 종종 마음의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근데 둘째까지 딸이 태어났으니 저와 아내는 건강한 공주님의 탄생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을 어머니께서는 무참하게 깨버리셨죠. 솔직히 둘째를 갖기 전부터 선을 넘긴 하셨습니다. 저희의 부부관계까지 걸고 넘어지셔서 아내가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무슨 날짜에 관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아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셔서 제가 화를 내며 펄펄 뛰었네요. 그리고 첫째 낳고 아내가 출산 휴가로 쉬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는 딸은 손 많이 안 간다. 빨리 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다가도 또 다음 둘째 계획은 언제냐.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딸이 애 갖는 날짜 무당한테 받았더니 정말 아들 낳았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회사도 관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야?
난 알려드린 적 없는데. 우리랑 같이 들어오실 때 뒤에서 보셨나 보지. 요즘에 매일같이 집으로 오셔서 진짜 불편해 나. 그렇다고 오셔서 세연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왜 지저분하고 왜 안 치우냐고 잔소리만 하시고. 아휴,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꾸자.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왜? 당신 너무 힘들잖아. 나도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 당신이 나서면 내가 더 미움받아요. 아들도 못난 며느리가 어머님하고 아들 사이 틀어지게 만들었다는 소리까지 듣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제가 나서려고 해도 아내가 이렇게 절 제지하니 나중엔 마땅히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됐거든요. 어머니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딸인 걸 알고 당혹스러울 만큼 길길이 날뛰셨어요. 요즘 기술 좋아져서 임신 초기에 다 애들 성별도 알 수 있다는데 왜 그걸 안 해서 또 기집애 낳았어? 아니, 그럼 뱃속에 딸인지 아들인지 안 다음에는 뭐가 달라져요? 저랑 이 사람은 애 성별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아유, 못 살아. 아이고, 답답해. 이제는 노골적으로 딸을 낳았다는 걸 책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기함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 어머니가 맞나 싶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딸을 낳았다는 걸 오로지 아내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거였어요. 애는 뭐 혼자 갔나요? 우리 딸들은 제 유전자 반, 애들 엄마 유전자 반으로 생겼는데 어머니는 그저 딸을 낳지 못한 며느리 탓을 하셨죠. 매번 문자로 아내에게 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아들 낳는다. 채소는 뭘 먹고 고기는 무슨 부위를 먹어라 등등 이래저래 통제를 하는 방법이 무수히도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아내와 함께 본가에 가면 어머니는 초반에 인자하게 웃으며 저희를 환영해 줬던 미소를 싹 지우시고 냉기가 가득 도는 얼굴만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내의 모든 걸 지적을 하면서 그걸 아들을 못 낳는 이유로 결부시키셨어요. 너 평소에도 그렇게 몸에 딱 붙는 바지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들을 못 낳지. 엄마, 아들 낳는 거랑 혈액순환이랑 무슨 관계예요? 괜히 언니 바지 지적하지 말고 식사나 하세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다 관계가 있는 거야. 너 괜히 못 부린다고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마라. 나중에 또 기집애 나면 어떻게 하니? 그럼 어머니도 남편 낳은 후로는 저처럼 딱 붙는 옷 입으셨나 보네요. 아가씨들이 2명이나 있는 걸 보면. 예, 그래도 나는 첫째는 아들 낳았어. 너처럼 줄줄줄 딸만 낳지 않았다. 뭣도 모르면서 그저 안 입고 깨 듣기만 하지. 아휴, 어머니. 여기서 제일 뭘 모르는 건 어머니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들 없다고 며느리를 타박해요? 그리고 제가 아들로 태어난 게 무슨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단해서도 아니잖아요. 다 확률이에요, 확률. 이후에도 어머니의 손자 타령은 계속됐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시비를 거는 것도 끝나지 않았고요. 하루는 주말에 약속 때문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까 낮에 어머니 왔다 가셨어. 갑자기? 또 와서 속 긁다가 가셨어? 말이라고. 와서 기집애들만 드글드글한 집이라서 집에 음기가 강하다고. 원래 해 잘 드는 남쪽 집인데 어둡다고 하시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괜히 찾아오셔서 집에 음기가 더 높아졌다고 했지.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렇게 여자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들만 찾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괜히 미움받는 저희 딸들에게도 미안했고요. 아내는 제가 뭐라 나서려고 할 때마다 그저 말리기만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딸들은 아예 본가에 데려가지도 않았고요. 본가에 갈 일이 있으면 처제에게 맡기거나 사람을 불렀죠. 아내에게도 가족 행사처럼 꼭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미운 티 팍팍 내는 어머니에게 효도가 아니라 도리만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괜히 본인 때문에 모자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제 아내고 제 딸들이 고통을 받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도 동생들도 아내와 잘 지내고 제 딸들을 보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던데 왜 어머니만. 어머니에게 아들은 또 다른 자존심이고 며느리는 집안에서 최하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길이라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런 고루한 잔재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주 신락 같은 관계를 유지만 해오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드디어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사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출산이라서 아내는 고심 끝에 회사를 그만뒀고 아예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애가 셋이니 아예 집에서 애들을 돌보기로 한 거죠. 저는 그저 아내도 뱃속의 아이고 건강만 하면 뭐든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아내 임신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리느냐 마냐 이것이었죠. 아내는 그냥 바로 알리자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미뤄서 뭐하냐 했지만 저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어요. 근데 동생 중 하나가 본인도 모르게 아내 임신 사실을 그만 어머니에게 전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득달같이 제게 연락해서 말을 하셨죠. 이번엔 무조건 애 성별부터 알아봐라. 내가 2번은 못 당하지. 지금 뭐 5개월이라고? 그럼 충분히 알 수 있다더라. 아니 당장 내일 내가 병원 데리고 갈 테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먼저 좀 알자. 아니 어머니 그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어쩌시게요? 딸이면 지우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와, 진짜 또 딸이라고 하면 지우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손자의 눈이 멀었어도 설마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하겠어? 이런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시달리기 싫다고 혼자 병원에 가서 성별을 알아왔어요. 어머니라면 애 낳기 직전까지 성별 알려달라고 들들 볶을 게 뻔하다고 말이죠. 셋째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딸을 낳는 무슨 유전자가 있나 봐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던 셋째 딸을 갖게 된 겁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축복이었고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네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딸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대로일 겁니다. 지워, 당장 떼라, 어? 어떻게 또 딸을 낳아? 이번에 딸이면 뭐 넷째까지 낳을 셈이냐? 어머니, 어떻게 애를 지워요? 고작 딸이란 이유로. 어머니만 딸 싫어하지 저랑 남편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휴, 내가 너 후회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야. 너 분명히 후회한다. 또 딸을 낳아? 딸이 뭐 그렇게 잘한다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딸을 또 낳아? 어머니는 딸 아니세요? 어머니도 딸이잖아요. 어머니도 딸 2명이나 낳았으면서 왜 절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시는 건데요. 저는 못 지워요. 어머니 저한테 지워라 마라 아들 낳아라 할 권리 없으세요. 제 자식이고 제 선택이에요.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얘 나 때는 애 성별 먼저 알지도 못해서 그냥 낳았어. 그것도 셋째는 나도 지우고 싶었다고.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진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네요. 여보 그냥 가자. 그 후로 계속해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고작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가 애를 지우라고 하다니. 저희 부부가 어머니 연락 자체를 무시하니까 집으로 뭘 보낸 줄 아세요? 율무차를 박스로 보내셨어요. 율무차가 임산부에게 안 좋은 차인 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뱃속 애한테 안 좋다고요. 솔직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율무차 박스를 갈기갈기 찢고 찌그러뜨렸고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본가로 반송시켰어요.
한 달간 어머니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네요. 나중에는 그나마 어머니가 포기를 하시긴 했어도 저와 아내 마음은 질릴 대로 질려 있었죠. 저희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그래, 너희 인생이고 너희 앤데 알아서들 해라. 내가 괜한 참견을 했구나.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더 예민했다. 미안하다. 안 그러실 것 같은 분이 갑자기 사과까지 하시니 저와 아내는 이제 좀 달라지시려나 싶었습니다. 잘못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날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안 그래도 사이가 서먹서먹해서 좀 껄끄러웠는데 어머니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를 부르셨죠. 병원 검진 가는데 혼자 가기 싫으시다고요. 주말 오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예약된 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력이 딸리고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그저 나이가 드셨으니 면역력이 떨어졌겠거니 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지 어머니는 검사하러 간 병원에서 췌장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미 말기에 들어섰고 다른 장기 전이까지 된 상태라서 수술도 항암 치료도 한계가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였어요.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의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는 거냐고요. 의사는 어렵게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남은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걱정 없이 온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아무리 원망스럽고 날 힘들게 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평생 이별할 날짜를 받고 나니 가슴 한켠이 뻥하고 뚫린 기분이었어요. 그 구멍으로 시린 바람이 오고 갔어요. 힘없이 늘어진 어머니를 일단 집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어두운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서 홀로 배를 마사지하고 있던 아내에게 가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췌장암이래. 치료도 받아봤자 소용없는 단계라고. 길면 1년이라는데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진짜? 제가 얼굴을 마른 손으로 쓸면서 말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재채기가 나오기 전 표정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앉아있던 소파에 힘이 탁 풀린 사람처럼 푹 파묻히듯 등을 붙이더니 헛웃음을 내뱉었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웃은 게 아니라 한숨을 쉰 건가? 하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근데 저는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입까지 손으로 가리고 어깨까지 들썩이면서요. 여보, 지금 웃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암 걸렸다는 얘기 듣고? 미안.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데, 와, 나 지금 너무 속이 시원하다. 당신 제정신이야? 아무리 미워도 우리 어머니야. 당신 시어머니고 가족이라고. 저는 너무 냉소적인 아내의 반응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내는 씩씩거리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왔고 제게 종이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3주 전에 아내가 응급실에 가서 받은 진단서였어요. 아내가 갑자기 심한 두드러기와 호흡기 문제가 나서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저는 지방 현장으로 출장을 갔었을 때라서 함께 가지 못했죠. 이게 뭔데? 당신 응급실 갔던 진단서잖아. 내가 왜 응급실 갔는지 말은 안 했지? 그냥 호르몬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거라고만 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뭐 다른 게 있어? 당신 3일 동안 출장 가 있는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끔찍한 선물을 보냈었어. 뭐? 내가 무슨 알러지 있는지 알지?
아내에게는 꽤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꽃가루 알러지였고 또 하나는 짐승털, 특히 고양이 털 알러지였어요. 둘 다 혈액 검사에서 극상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해서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두드러기도 심하게 나고 잘못하면 호흡기에 문제가 와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죠. 기도가 부어 생명의 위협까지 올 정도입니다. 쇼크사가 제일 위험하고요. 당신 출장 간 첫날에 어머니가 꽃을 보내셨더라. 그것도 꽃가루 한 주먹씩 있는 꽃들로 한 바가지를. 당신 어머니 나 알러지 있는 거 알고 계셨잖아. 봄만 되면 집 밖으로 마스크랑 선글라스 장갑 없이 외출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꽃을 보낸 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여보, 그것뿐만이 아니야. 다음 날에는 집으로 직접 뭘 데려온 줄 알아? 고양이야, 고양이. 그것도 2마리씩이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얼마나 심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일부러 아내에게 심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 2개를 노골적으로 아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니. 어머니가 생전 키운 적도 없는 고양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된 자초지정은 이러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혼자 있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셨더랍니다. 근데 손에 큰 캐리어 비슷한 가방을 들고 오셨다네요. 그런데 그게 딱 보니 동물을 넣어서 이동하는 이동장이었던 거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혹시 동물이에요? 맞다, 맞아. 고양이다. 내 친구가 여행 가면서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데려왔지. 집에 가는 길에 너 생각나서 얼굴 좀 보려고 들렸다. 어머니, 저 알레르기 심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해요? 어머, 얘 오버하지 마라. 알러지가 뭐 별거냐? 그냥 기침 몇 번 하는 거지. 그리고 고양이가 사람보다 깨끗한 동물이라더라. 괜히 알러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려운 거야. 어머님, 깨끗하고 말고 상관없이 저는 저 벌써 몸도 가렵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데리고 가세요. 넌 시애미가 왔는데 고작 그 기침 몇 번 한다고 뭐 하나 먹이지도 않고 쫓아내니? 생각해보니 애들도 답답하겠다. 나비야, 나와라. 밖으로 나와서 좀 돌아다녀봐. 어머님! 어머니는 아내의 말도 알러지도 무시하고 이동장에서 고양이 2마리를 꺼냈고 작은 고양이들은 처음 온 공간이 낯설었는지 흥분해서 막 뛰어다녔다고 해요. 아내는 당장 숨을 못 쉰다는 공포에 본인 쪽으로 뛰어오는 고양이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요. 넘어져서 숨을 쌕쌕 쉬는 아내를 보고 어머니는 그냥 고양이를 이동장으로 도로 넣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한테 오바하지 마. 그리고 누가 딸만 줄줄줄 낳으래? 다 네가 자초한 거지. 라고 말하고는 가셨다고 해요. 나 그렇게 넘어져서 혼자 울면서 119 불러서 병원 갔어. 뱃속에 애 때문에 알러지 주사도 바로 못 맞고 몇 시간 부작용 반응 검사해서 겨우 주사 맞고 약 먹고 혼자 하루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아니 대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려고 했어. 언제 말할까 고민했던 것뿐이야. 나 어머니 고소할 거야. 살인 미수로 형사 고소 안 되면 민사 고소까지 할 거라고. 이미 죽을 날 받은 사람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 많이 참았어. 처음에는 어머니도 사과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지. 당신 아내랑 뱃속의 아이, 당신 어머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가 내 아내와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니. 알러지까지 악용을 해서 아내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길 바랐던 거죠. 어머니의 암 진단을 듣고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악랄해질지 몰랐는데 제가 순진했던 거죠. 어머니가 손자를 바랐던 건
그저 고루한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걸 조금 더 제가 빨리 알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충격을 받고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고 우니까 제 어깨를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먼저 말했잖아. 괜히 당신이 내 편 들다가 어머니랑 틀어지면 어머니 끝까지 본인 잘못 모르고 그냥 내 탓만 하셨을 거야. 차라리 이게 나아.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으로 완전히 등 돌리는 게. 저는 아내에게 바로 어머니를 고소하자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 안 되면 상해로 형사 고소를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범죄 기록을 남겨서 어머니께서 철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길 바랐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아내는 더 놀라운 증거도 내밀더군요. 몇 달 동안 어머니가 협박 비슷한 문자도 계속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너 기집애 나오면 내가 찾아가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애 잘 때 뒤집어 놓을 거라고 소름 끼치게 끔찍한 문자를 보낸 걸 아내가 간직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협박죄나 고의를 기반의 살인미수로 고소는 어려울지 몰라도 상해로 고소는 해볼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득달같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고소장과 법원 출두 명령을 받으신 거죠. 저는 현관문도 다 열지 않고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막아서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쉬고 있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 싫대요. 뭐? 지가 건방지게 누구 얼굴을 보기 싫다고 해? 너도 마찬가지야. 고작 이런 일로 애미를 고소해?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내 아들 맞아? 저도 차라리 제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뭐라고? 여기서 제정신 아닌 거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어머니 손녀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해요? 진짜 손자한테 두 눈이 머셨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래? 다 너랑 애들 생각해서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들 노래 부르는 거 어머니뿐이에요. 저희는 세연이 때부터 애 성별 상관없다, 딸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손자 낳으라고 사람 못 살게 군 건 어머니였죠. 저희도 더 이상 못 참아요. 어머니랑 얼굴도, 아니 목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다른 걸로도 고소할 테니까. 상여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 내 몸 상태를 알고도 이래? 왜요? 그렇게 곱게 키운 아들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세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닫기 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며칠 사이에 살이 무척 많이 빠지셔서 더 처량해 보였어요. 가슴이 아프진 않았지만 어딘지 무겁고 괴로웠어요. 내가 한 일이 제대로 된 일이 맞나,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딸들과 아내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내는 제게 힘들면 당신은 그냥 어머니 얼굴 보라고, 나만 안 보면 된다고 했지만 저 또한 어머니 얼굴 보기 싫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제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남의 집 귀한 딸, 또 곧 태어날 제 딸에게 했다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저를 생각의 굴레에 갇히게 만든 고소는 집행유예 3개월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변호사의 예상대로 살인미수는 적용되지 않았고 상해죄로 적용이 됐어요.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될 리가 만무했죠. 그 당시 하루하루 안 좋아지는 어머니 몸 상태로 항소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요. 아버지와 동생들 모두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내용이 가득 담긴 내용의 문자를 저와 아내에게 보내셨어요. 아내와 저의 마음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라 어머니 번호는 모두 차단을 하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건강한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제 코와 이마를 쏙 닮은 공주님이었죠. 물론 출산했다는 연락도 아버지와 동생들에게만 했고요. 동생들이 병원으로 새로운 조카를 보러 왔을 때 어머니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요즘엔 병원도 혼자 가신다고 다음 달에 입원할 계획이라고요. 아버지도 동생들도 도저히 답이 없는 어머니의 상식 이하의 고집에 질려버린 거였죠. 어머니는 고루한 사상만큼 더 퀴퀴한 냄새를 내면서 집안에서 고립되어 가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넌지시 말했어요. 참 웃기지? 그렇게 아들 죽고 못 살면서 딸들을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한테 버림받은 게 말이야. 심지어 남의 집 딸까지 무시하고 해까지 입혀서 버림받았다는 게 진짜 비극이지. 대체 왜 그렇게 아들이 좋았던 걸까? 예전에 어떤 소설가가 아들은 어머니 후천적인 남근이라고 하던데 정말 어머니는 본인이 여자로 살면서 힘들었던 걸 아들을 낳고 손자를 보면서 혼자 합리화했나 봐.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잘 산 인생이다 하고 말이야. 애써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아내의 모습에 저까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 어머니가 아내에게 또 제 딸들에게 저지른 잘못이 설명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새로 받으신 건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기력이 다 떨어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인지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스러웠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죠. 왜 전화하셨어요? 어머니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상여가, 너도 알지? 네 애미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의사도 최소한의 치료만 하자고 하더라. 지금 병원이야. 아예 입원을 했어. 지우한테 들었어요. 근데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안다. 나도 알아. 나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들 하나 낳은 게 나한테는 유일한 자랑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잘못한 거. 죽기 전에 빨간 줄까지 생기니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 이제 와서 후회하고 사과하셔도 저희 마음 안 바뀌어요. 어머니도 사람 하나 잘못되게 하려고 했을 때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어? 내가 못나서 그래. 상여가 어떻게 안 되겠니? 너 정말 네 애미가 눈 감을 때까지 얼굴도 안 보여줄 거야? 너도 예진이도 내 손녀딸들도. 이제 와서 손녀딸들 얼굴이 보고 싶으세요? 제 딸들 여자란 이유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내에게도 연락을 해서 한바탕 아내의 속을 복잡하게 만드셨죠. 아내는 딱히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을 했죠. 아무리 앞으로 어머니 얼굴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긴 해도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로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못 나서겠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와 아내는 서로와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괜히 과거의 괴로움을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싶지 않네요.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고요. 아내가 먼저 나서준다면 아내의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아내니까요. 아직도 흉터처럼 남아있는 두드러기 자국을 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장모님에게는 절대 따님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아직도 세상에는 고루하다 못해 남루한 사상이 여기저기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 중 하나가 저의 부모님,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내가 누려오고 당연시했던 특권과 받았던 사랑이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을 발판으로 했다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앞으로 제 사랑하는 딸들이 커가는 세상에서는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마음속에 남아서 저를 괴롭게 하는 앙금이 조금이나마 사라졌으면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부디 저와 같은 채널의 애청자님들께서는 저 같은 고통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어머니 같은 선택으로 소중한 사람을 송두리째 잃는 일도 없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